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PSTV 시리즈 뭐였지? 내 친구는 전문가. 아 그런 거였나? 지난번 제목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김 원장의 친구인데 뭘 물어볼 게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정신과 선생님 모셨습니다. 가시죠. 불러볼까요? 형 들어와. 너무 아재새끼다. 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만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PSTV 구독자 여러분. 아 트림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저녁 시간에 불러가지고요. 뭐라도 먹여야지. 좀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좀 편하게 친구한테 듣는 느낌이 들까 싶어가지고 먹을 걸 준비해봤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은 서만석 선생님이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만성입니다. 엄청 똑똑한 형이고 제가 힘들거나 이럴 때 그냥 정신과 의사로서가 아니고 그냥 진짜 친한 형으로서도 되게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고민 상담도 많이 하는 몇 번 왔습니다. 많이 봤었어요. 멀리 가요. 차 타고. 아 어디? 지금 저는 의정부에 있고요. 집은 서울인데 출퇴근하면서 환자들 보고 있습니다.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신혼이십니다. 신혼. 그러면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딱히 궁금한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정신과 이러면은 뭔가 그래도 가기 힘든 곳? 그래서 좀 제일 흔히 보는 외래 질환이라던가 질환 아니면 어떤 환자분이 제일 많이 오시는지. 그런 게 있어. 정신과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불편한 게 있는데 어느 정신과를 가야 될지 그걸 몰라. 정보가 잘 없어. 일단은 요즘 아마 이렇게 보시면 지나가다 보면 엄청 많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옛날에는 이제 신경정신과라고도 했고 맞아. 이제 신경과라는 게 또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정식 명칭이 정신과가 있고 신경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과에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이렇게 문턱이 좀 높다, 좀 무서워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전공의 때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애들 바뀌었구나. 왜 맞아. 바뀌었는지 신경정신과였어 원래 학생 때. 그렇지. 신경정신과, 정신과,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간판 없기가 좀 힘들겠다. 힘들지. 너무 길어. 여러분 너무 그거 알아요? 길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적으면 앞에 글자 적을 게 없어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까지 적어요. 의원까지 먹어야 돼. 엄청. 그럼 거의 한 글자로 줘야겠다. 그래서 아직도 보면 이제 정신과라고 써 있는 의원들도 있고 신경정신과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구나. 얼추 한 7년, 8년.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흔히 이제 상가들에 있는 의원들은 입원실이 없는 게 대부분이고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은 사실 조금 큰 규모의 한 300명 정도가 넘게 입원할 수 있는 이제 정신과 전문 병원이고 또 이제 대학병원 정신과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심리상담센터라고 또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맞아. 실제로 정신과 의사는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심리 네. 그 상담가만 있는 거지. 그렇죠. 심리센터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이제 임상심리과 이제 의대가 아니라 이제 심리학과 나오시는 맞아요. 과가 분들 알구나. 중에 또 그분들은 이제 임상심리사가 있고 상담심리사가 있습니다. 이제 임상심리사는 정신과 의사랑 일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검사해주고 이제 의학에 이제 생리학이 있고 병리학이 있잖아요. 네. 너무 깊어지는데 하여튼 정상인 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MBTI 해주고 그런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근데 그런 조금 더 이제 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전문적이지. 또 다양한 스펙트럼의 검사. 거기서 만약에 병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정신과 전문의를 그래야 되죠. 그래야 아.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정신과 의사가 꼭 안 보더라도 뭐 이게 약이 필요하다 뭐 이랬을 때가 정신과 의사가 좀 필수적인 거고 그렇죠. 처방전이라는 네. 건 의사였고 그리고 다른 뭐 의사님. 상담으로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잘 이제 정신과 의사로 보내주면 이제 되게 치료도 잘 되고 환자분도 이제 잘 낫게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환자분들도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고
병원 가라 그러면 싫어하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정신과 병원이 더 쌉니다. 아, 네, 수가라는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담센터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상담비를. 비보험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만 실제 자영업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냥 그 정신과라는 거는 보험 영역 안에 정신과는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그렇죠. 거죠. 질문이 뭐였지? 그냥 뭐 그래서 개발적인 얘기를 형이 그러면은 외래 진료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원 환자도 많이 보시고 그쵸. 어려운 환자분도 많이 보시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외래 많이 오는 케이스입니다. 외래는 보통 우울증, 우울증. 이 제일 흔하고 네. 그다음이 정신증이라고 그래요.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게 있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분들. 네. 그리고 요즘 제일 흔한 건 어떻게 보면 불안 장애. 그리고 잠 못 자시는 분들, 불면증 환자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은 방금 얘기한 모든 질환에서 올 수 있는 되게 흔한 증상 중에 하나라서 불면 자체가 질환이 아니고 그렇죠. 증상이라고 그렇죠. 불면증으로 와서 이제 환자를 쭉 파악하고 진료를 하다 보면 이게 불면증은 증상이고 실제 진단은 다른 게 나올 때도 많죠. 불면증 자체를 병으로 보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죠. 다른 걸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뭐 우울하지도 않고 뭐 정신증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은데 이 사람은 잠만 못 잔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불면증만 딱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정신과까지 아직 안 오고 그 전에 뭔가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단순히 많긴 합니다, 사실. 전 내 생각은 모든 사람은 다 불안. 그렇지. 불안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지. 어떤 이유에건 불안이 생겨야 되는데 나는 요즘 불안이 좀 심해. 개업 스트레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내가 불안하다고 병원을 다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럼 병원을 언제 가야 되냐? 언제 가야 돼? 이게 좀 애매하지 않아? 일반 사람 생각했을 때? 우리 김 원장이 얘기했듯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뭐 시험을 앞두거나 그리고 뭐 달려오는 차가 오는데 불안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불안 장애는 무엇이냐? 장애라고 하는 건 병인데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안하거나 그 불안함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그럴 때 불안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병원은 돌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TV에 많이 나오니까 뭐 공황장애다 뭐 이렇게 뭐 불안증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공황장애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셔도 돼요. 너무 불안해서 힘들다 그러면 병원에 오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어떤 정신과 의사도 불안장애가 아닌데 불안하다고 해서 약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쓰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안하거나 아니면 불안할 만한데 너무 심하게 불안해서 이거는 일상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니면 일상생활에 자꾸 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좀 자꾸 좀 힘들다. 그럴 때는 일상생활이 시작했을 때 그냥 되게 주관적인 거네. 내가 그냥 몸 좀 마음이 힘들다 이러면은 찾아가면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증상을 확실히 해주는 것 그리고 이게 병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게 약을 써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만 확실해도 환자분들은 아니면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많이 편해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불안한데 이게 불안 장애가 아닐까 하는 또 그치. 불안이 생길 것 그치.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정신과 선생님 한번 보고 이 정도는 불안 장애는 괜찮아요. 아닙니다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불안 해소에 엄청 도움이 돼요. 그리고 불안장애의 첫 번째 치료의 시작은 불안해도 괜찮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듣고 가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아져가지고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도 괜찮다를 알아야지 그걸 지나가게 되고 또 불안 장애로 진짜 넘어가는 경우들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병적인 얘기를 해보면 불안 장애가 심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까지 본 적이 있어? 일단 뭐 기절하죠. 불안하면 기절? 심하면 갑자기 졸도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별다른 특별한 그게 이벤트가 그렇죠. 없이 네. 아니 뭐 영화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충격적인 장면 보면 갑자기 뭐 뒷목 잡고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놀래서 근데 그건 정신이 약간 있는다거나. 주로 거의 개그 코드. 네, 그것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포 영화 보면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 막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공포증 그것도 불안장애 일종인데 공포증 뭐? 황공포증 이런 거? 황공포증, 아. 폐쇄공포증, 아. 고소공포증. 근데 그거 뭐 다 치료하지 않잖아요. 뭐 그치.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하고 사실 뭐 치료하진 않지. 치료하진 않죠. 그것도 사실 불안장애 일종이에요.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불안장애 중에 이제 특정 공포증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바늘, 뭐 뾰족한 거, 아니면 피를 못 보는 사람. 맞아. 그래서 특히 또 피가 비둘기도 있어. 조류. 조류도 있어요. 그게 조류 다 이제 용어가 있어요. 어. 뭐 영어로 있는데 뭔가요? 비둘기 뭐야? 있습니다. 비둘기 공포증. 아니 조류 공포증이라고 비둘기 공포증하고 그래서 또 뾰족한거나 피에 공포증 있는 사람은 실신을 많이 해요, 실제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고 하면 신체로 불안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숨이 막힌다던가 가슴이 두근거린다던가 손발에 땀이 난다던가 진짜로 손발이 떨리거나 공포를 그렇죠. 느꼈을 때처럼. 그렇게 연관이 돼서 이제 병원을 많이 찾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야기로는 불안장애의 일종의 공포증인데, 그렇죠. 근데 이 공포증의 증상으로 병원을 많이 찾는다는 거구나.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아, 요즘에는 네. 또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는 뭐 지금 사람들 있는 데가 너무 불안하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는 또 요즘 뭐가 그러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맞아. 내일 할 일을 생각이 생각을 많아. 해야 되고 이게 불안함과 동시에 머리가 스탑이 안 되고 계속 돌아가면서 잠이 안 오고. 나는 그래서 그게 불안한 거의 증상의 일종인지 그냥 정상적인 일단은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봐야겠죠.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걱정이 없다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이게 참 판단하기 애매할 겁니다. 모두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아마 되게 애매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 김원장이나 뭐 엄원장 둘 다 병원에 갈 생각까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스스로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이 정도는 불안할 만하구나 라고 느끼면 그거는 사실 장애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기억을 안 이렇게 그쵸. 불안할 거 아니야. 나도 그리고 또 그게 있어. 사람들이 특히 그 수면제라는 혹은 아니면 그냥 정신과 약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그쵸. 크잖아.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오고 불편한데 이건 내 마음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어. 그치. 이런 생각을 하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 되게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과 가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정신과까지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같은 약인데 사실 뭐 저희 의사가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처방하면 엄청 위험한 약, 뭐 뇌에 막 안 좋은 약 이렇게 생각하고 내과 의사나 뭐 가정의학과나 뭐 일반 의사가 처방하면 그래도 안전한 약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것도 있어요. 있고 사실 그 정신과를 들어가는 내 자신이 약간 좀 싫은 거지. 싫은 느낌. 이 뭔가 우리나라는 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은 내 나라. 의지에 지는 느낌. 제가 이렇게 공부해보고 들어보고 하면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외국도 분명히 그렇고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대부분 그런 것 같고 이거를 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국 정도만 조금 이게 좀 자유스러운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 환자들 보면 되게 자기 증상을 되게 잘 표현하고 감정을 좀 잘 표현하는 단어들도 많고 이게 약간 유교 문화 때문인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불면증은 뭐 정신과를 가건 내과를 가건 어떻게 내가 수면제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언제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수면제를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위험하다기보단 내성. 그래. 내성이 생겨서 점점 많이 먹어야 된다. 중독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성이나 이게 뭐 중독이 참 애매한 표현인데 영어로 이제 어딕션이 있고 뭐 인톡시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중독 전문가라고 인터뷰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농약 중독에 대해서 인터뷰했어요. 이게 자기 아니라고 이거 웃어야 좀 똑똑한 사람인 거지. 일단 웃어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중독은 이제 어딕션입니다. 중독인데 중독을 정의하는 건 두 가지가 내성이랑 금단.
내성이랑 금단이 있을 때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음. 그래서 중독이 생기면 사실 고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뭐 알코올이든 수면제도. 약물이든 뭐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오히려 약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용량을 안전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중독을 치료하는 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내과에서. 아 맞아. 알코올 중독 같은 거 다 정신과에서 정신과에서 치료하지. 그러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중독 치료를 정신과 의사가 하는데 정신과 약이 중독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다른 과에 처방한다.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약간 그런 시각이구나. 현실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 꼭 정신과를 가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고 수면제를 언제 써야 되냐 이럴 때는 사실 수면제를 쓰기 전에 수면 위생을 개선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불면증. 그러니까 내가 잠을 주관적으로 못 잔다. 그러면 그건 불면증이에요. 그러니까 불면증, 인썸니아, 영어로 인썸니아인데 깊은 잠을 못 자고 잠이 항상 불편하다. 잠의 시간에 관계없이. 그렇죠. 그리고 종류도 있어요. 내가 잠을 못 드는 불면증, 그리고 자꾸 깨는 불면증, 그리고 수면 시간이 짧은 불면증 이렇게 이제 뭐 세 가지로 좀 나누는데 그거에 맞춰서 약을 씁니다. 그 증상에 따라 네. 잠을 잘 못 자는지 얕게 자는지 그쵸. 뭐 네. 중간에 자꾸 중간에 자꾸 깨는지 그 약이 다 다르다는 약이 조금씩 아. 좀 다르게 그리고 조금 조합도 하고 몰랐어. 잠이 좀 안 오고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좀 빠른 시간에 가서 좀 확인을 받고 아까 불안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 맥락이. 왜냐면 이게 불면증이 오면 잠을 못 잘까봐 걱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잘까봐 걱정하는 게 잠에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불안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자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잠은 깨요. 그래서 빨리 괜찮다라는 걸 알고 못 자도 괜찮다라는 걸 자꾸 알아갈수록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건데 그렇죠. 불안이랑 이런 비슷한 이게 맥락이 네, 비슷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야기로는 수면제라는 것도 중독의 위험이 있다는 있죠. 있으니까 조심하게 써야 되고 증상에 따라서 약도 여러 종류를 그렇죠. 없는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제가 알기로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우울증도 꽤 많을 것 같고. 우울증도 참 애매하죠. 내가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이게 그치. 우울증이냐. 나의 주식이 떨어졌어. 옷이 떨어졌다. 우울하지. 형 가족이 사망했다. 뭐 기분 좋은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랑 우울증이랑은 많이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은 사실 진단 기준이 좀 엄격해요. 그래서 12개 중에 DSM 네, DSM 지금 5인데 DSM-5. DSM 늦었어. DSM에 의해서 진단을 하죠.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은.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들 이제 뭐 내공 얘기하는데 이제 들어보면 이게 그냥 우울한 건지 아니면 이제 우울증인지 좀 감이 잘 옵니다. 실제로 환자를 직접 얘기를 해보면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게 뭐 제 자랑도 아니고 뭐 정신과가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울증인지 감이 와요. 얘기를 있어요. 하면. 네. 난 이거 공감을 하는 게 정신과 옛날에 공과 때 시험을 치면 에피소드를 이렇게 주고 그치. 뭘까 이러고 맞아. 하잖아. 나는 솔직히 그게 너무 헷갈렸거든. 정신과 시험이 되게 어렸어. 그거는 교과서대로 나와서 이렇게 푸는 거지. 공부를 안 했나? 근데 나는 기억도 안 나. 그런 문제가 있어. 아까는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신과는 내가 어려서 기억이 확실히 나. 그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 감별하는 게. 감별하는 게 참 포인트예요. 정신과에. 엄청 중요한 문제지. 어떤 사람이 우울감이다, 우울증이라는 거는 솔직히 우울증이라는 거는 엄청 심한 기억났어. 문제까지도 갈 수 있잖아. 맞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적응장애니 뭐 우울증이니 어려워, 엄청 어려워. 또 양극성 장애에서의 우울 사판이 함정을 파거든. 맞아. 예를 들어서 A 씨는 우울감을 최대한 느껴서 이렇게 찾았다. 맞아 뭔지 알아. 근데 답이 우울증이 아니야. 내가 확실히 좀 힘들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확인받는 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맥락이네. 우울증도 먼저 확인을 받는 게 우울증이 아니다라는 불안도 줄여주는 거야.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우울증 심한 환자분들은 병원에 못 옵니다. 왜냐면